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믿었던 건물에 투자한 김노인. 처음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지만 단 2년 만에 세입자들이 떠나고 남은 건 빚더미와 빈 건물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눈물과 배신, 그리고 통쾌한 반전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3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쌓아온 저희 직장 생활이 막을 내리던 날, 저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해준 작은 송별회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문득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와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후 자금 이야기였죠. 여보, 우리가 모은 돈으로 과연 남은 인생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도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 남짓.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나마 두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게 다행이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살림에 바쁜 상황에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여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건 정말 싫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는 소홀히 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은행 적금 잔고를 확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퇴직금 7천만 원과 평생 모은 저축 3천만 원. 총 1억 원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에 빠져있던 어느 날 20년 지기 친구인 김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퇴직하고 나서 뭐하고 있나? 김형은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한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님, 요즘은 건물이 답이에요. 김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서 막막했는데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사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김형이 설명에 따르면 그는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2억 원짜리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고 했습니다. 1층에는 카페와 치킨집, 2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고 매월 월세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노후 걱정 끝입니다. 게다가 건물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일석이조죠. 김형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온다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400만 원. 이 정도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김형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하자 서서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건물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요즘은 부동산 관리업체도 많고 크게 어려울 건 없다고 해요. 게다가 상가는 주택보다 수익률이 좋다잖아요. 며칠 동안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주변 상가들의 시세도 알아봤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김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직원은 중년의 여성으로 매우 친절하게 여러 매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어떠세요? 1층은 편의점과 분식집, 2층은 작은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어요.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그 건물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3층짜리 작은 상가였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매월 18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보장된다는 말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에서 70% 정도는 대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금은 6천만 원 정도면 됩니다. 계산해 보니 딱 맞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와 저축의 일부를 투입하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넣는 건데. 김 형도 잘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건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팔면 되죠.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라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정말 든든한 성을 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내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네요.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까. 첫 달 통장에 18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조금 비싼 한우를 사서 축하 저녁을 먹기도 했죠. 역시 건물이 답이었어. 제가 흐뭇하게 말하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고 건물을 보러 가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임대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인사를 하면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건물주가 된 것이죠.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동산이야. 이런 안정적인 투자가 어디 있어. 김 형에게 전화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른 건물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는 김 사장님은 건물을 3채나 가지고 있었고 박 사장님은 상가 건물로 자녀들 교육비를 다 해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건물은 배신하지 않아요. 주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매달 꼬박꼬박 수입이 들어오니까 최고의 노후 대책이죠. 그들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건물을 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째 되던 달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 있던 작은 광고회사에서 갑자기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희가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첫 번째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 업체에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은 위치라서 금방 들어올 거예요. 한 달, 2달.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30만 원 줄어든 것은 작은 금액이었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죠? 한 곳이 비어 있어도 나머지는 꽉 찬 상태니까.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지만 실은 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은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1층의 분식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사장님은 미안해하며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엔 2층에 작은 사무실 두 곳이 연달아 나갔습니다. 임차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달 만에 월세 수입이 1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럴 수가. 통장을 확인하며 중얼거리는 저를 보며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언제 들어올까요? 부동산 업체에 전화를 걸 때마다 받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층의 편의점마저 매출 부진으로 문을 닫는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제 건물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월세 수입은 영원히 되었지만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전기세만 한 달에 15만 원, 관리비 10만 원, 그리고 가장 큰 부담인 대출 이자가 월 80만 원.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매월 1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생활비도 모자라게 돼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에서 대출 이자와 건물 유지비를 빼고 나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 현수막을 더 크게 걸어보기도 하고 임대료를 낮춰서 새로운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의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 근처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다들 더 좋은 곳을 찾고 있어서. 부동산 업체 직원의 설명을 듣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번엔 빚더미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월 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건물을 팔려고 해도 과연 팔릴지. 2년이 지나자 저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적자만 2천만 원이 넘었고 남은 저축도 바닥이 났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건물을 팔려고 해도 매물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건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건물값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가 시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체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더 큰 절망은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며 시작한 일이 오히려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이나 해둘 걸 그랬나 봐요. 그때 문득 김형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세입자들이 다 나가고 건물 팔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김형의 목소리에서도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소규모 건물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노후를 위해 준비한 게 맞을까? 돈만 쫓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돌이켜보니 지난 2년 동안 저는 오로지 돈 걱정만 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건물 걱정, 세입자 걱정, 대출 걱정.
퇴직 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는 적어도 일이라는 것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주라는 외로운 자리에 앉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나이 들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물론 건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 지역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동네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같이 바둑 한 판 어때요? 바둑을 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건물 걱정으로 가득했던 머릿속에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 2회씩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어요.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진 것입니다. 건물 걱정은 여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아내의 말에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을 산 직후의 그 들뜬 기분과는 다르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진실한 행복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이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씨는 참 복이 많아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좋은 부인도 계시고. 돈이야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건물에만 집착하느라 제가 가진 다른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건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생활비 마련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건물을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팔아서 대출금 1억 2천만 원을 갚으면 결국 제가 투입한 6천만 원은 모두 날리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를 생각하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6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빚더미에 빠지기 전에 정리한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도 제 결정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걱정하던 것들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대신 저는 작은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각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처럼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장님도 퇴직하신 분이시죠? 요즘 노후가 참 막막해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특별히 불행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고, 어떤 분은 작은 가게를 차렸으며, 어떤 분은 저처럼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한 노후를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예전만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봉사활동도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일도 나름 보람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에 건물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들어온다는 설렘은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세입자가 나갈지, 건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하지만 지금은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때는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걱정이 많았죠.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던 중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녀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뵙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돈이 제일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사람이 제일이더라.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사람들과 쌓은 정은 죽을 때까지 남더라고.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돈에만 집착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지난 3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건물을 샀을 때의 기대감, 빈 건물을 바라보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 돌이켜보니 건물이 비었을 때가 오히려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리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6개월 후 김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도 결국 건물을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나는 정말 우울해서 집에만 있어. 김형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경로당 활동, 봉사활동, 편의점 일까지.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나? 우리가 꿈꿨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잖아. 김형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형님, 저는 요즘이 더 만족스러워요. 물론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이 의미 있고 즐거워요. 건물 있을 때는 돈은 들어왔지만 늘 불안했거든요. 김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이것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 아닐까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었고 건강했고 매일 웃을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또 다른 보람을 발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후배들에게 제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퇴직하고 나서 건물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투자도 좋지만 그것만이 노후 준비의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은 후배들 중 일부는 성급한 투자 대신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은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독거노인 분들께 위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자신도 그분들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관계들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으니까 건물 투자하시다가 손해를 많이 보셨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나 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상의를 하셨으면.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아버지, 저희가 언제 아버지를 부담스러워 했나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으세요? 그날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그리고 지금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걱정과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변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며칠 후에는 둘째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아니다. 너희들도 각자 살기 바쁘잖니?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정말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느낌이었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월 수입도 예전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만남, 봉사활동, 편의점 일. 작은 일들이지만 저에게는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건물 걱정, 세입자 걱정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생활비 걱정은 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새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 퇴직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건물 투자의 실패담부터 지금의 생활까지. 그러면 투자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투자도 필요하죠. 다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저도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가 겪은 실패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생 이야기 모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실패담과 성공담, 그리고 깨달음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노후 자금 다 털어 건물 샀다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진짜 남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종류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와 경험으로 만든 마음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경기가 나빠져도 텅 비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든든해집니다. 이 건물에는 세입자 대신 소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 봉사활동에서 만난 분들. 월세 대신 제가 받는 것은 고마움과 보람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이 건물은 팔 수도 없고 상속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도 있고 돈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정한 나 자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 전 퇴직할 때 제가 가졌던 불안과 걱정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 가족, 친구, 보람 있는 일,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제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더 소중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자금 다 털어 건물 샀다가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진짜 남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진짜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제 평생의 자산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